기준 설정. 이제 이 비판적 평가에서 이제 논증 비판형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기준 설정형 이제 평가. 기준을 설정해서 하는 거. 요거하고 아까 논증 비판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자,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듯이 뭐가 있어요? 재심은 가에 근거하여, 의거하여, 가의 입장에서 또는 관점에서 가를 활용하여, 가를 참고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뭐를 평가하죠. 이런 식으로 줄 때 여기에서 근거하여, 의거하여, 입장에서, 관점에서, 활용하여, 참고하여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 지시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어요. 기준 지시어. 얘가 기준이야. 이 기준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데서는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뒤에서 유형에서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푼 것은 그냥 결론을 직접 비판하는 형태야. 결론을. 그러니까 다른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기는 했는데 다른 제시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결론이 있고 그 결론하고 이 비판받는 또는 평가받는 제시문의 입장의 그 결론이 충돌하기 때문에 너 다르다.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별로 재미가 없는 형태의 문제고 그거 말고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입장이 있을 때 기준 1, 조건 1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리고 기준이 많으면 이제 기준 3까지 나와요. 이렇게 세 개의 기준이 있을 때 이 기준을 어떤 제시문에 적용을 한다거나 사례에다 적용, 보통 사례에다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사례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보는 거야. 충족시키냐 했을 때 충족시킨다. 그러면은 세 개를 다 충족시켜야 돼. AND로 연결된 거야. AND로. 충족시킬까? 충족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평가가 어떻게? 긍정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얘는 충족시켰는데 얘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충족시켰다? 그럼 얘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야. 부정적인 평가. 이런 형태로 이제 기준을 설정해서 하는 건데 요렇게 해서 이제 기준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연습 두 번째에 있는 형태고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서 보고 먼저 좀 재미없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356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죠.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시오. 그러니까 자료 2의 관점에서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2의 관점에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과 이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써야 돼. 1의 한계, 1의 주장이 갖는 주장의 한계를 이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1을 빨리 읽어봅시다. 독일 시인 하인리 하이엔은 1863년 유럽에 처음 등장한 기차를 타본 뒤 극심한 전율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당시 기차는 시속 3-40km에 불과했지만 마침부터 3배나 빨랐고 주변 풍경을 음미할 여유 따위의 여행 과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목적지만 남는 것을 경험한 하이엔은 철도가 공간을 살해했다는 명언을 남겼다. 철도 여행으로 상징되는 속도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제 철도 여행 철도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뭘 상징한다? 속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게 자료 1의 내용인데 속도가 인간의 일상과 의식, 문화, 심리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다. 밀란 쿤데라는 그의 소설 느림에서 자본주의와 느림은 상극이다. 그치? 자본주의는 효율성이죠. 빨리빨리. 그치? 빨리빨리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이런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마녀는 사람에게 속도를 강요했다고 한다. 사실 이 산업자본주의를 추동한 것이 바로 이 철도인데 그치? 이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효율성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19세기 이후 기계에 의한 동력이 개발되면서 사람은 속도라는 효율에 갇혀 느림의 여유를 잃어버렸다. 이 속도가 중시되면서 어떻게 됐다? 느림의 여유를 상실해버렸다. 자, 각박해진 세상은 사람들이 걸음걸이에도 속도감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걸음 속도가 10여 년 전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연구 호트포드셔 대학 리처드 와이즈만 교수팀은 최근 세계 32개 도시 사람들이 걸음 속도를 측정한 결과 1994년 조사 때보다 평균 10%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60피트 18m를 걷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3.76초에서 12.49초로 1초 이상 빨라진 것이다. 한편 걸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사회 경제적 변화가 심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용 국가였다. 여기가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그 국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보잉 같은 유시피트를 10.55초에 걸어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1994년 세계인의 걸음 속도를 측정한 캘리포니아 대학 로버트 레빈 교수는 사람은 빨리 움직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이 작아지며 심장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이게 느림이 이제 필요한 거죠. 속도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 이건 건강에도 해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압축적인 근대화를 달성한 한국의 경우 속도에 대한 집착은 눈에 띄는 현상이다. 급속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했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성장 만능주의와 결합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요 속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성장 만능주의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는 거지. 성장 만능주의의 뭐를 갖고 왔다? 폐해를 갖고 왔다.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세계 최대의 선박 생산국,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세계 최대의 컴퓨터 디램 생산 판매 등 좋은 성적도 거두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 행복지수 순위 102위. 이거 어떤 사람들이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죠. 102위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얻게 됐다. 이제는 한국식 속도전의 문제점을 깨닫고 삶의 인간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 속도가 아닌 느림의 미학에 관해 다시 생각할 때다. 자, 뭐 지금 얘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행복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적 가치가 사실 여기서 보니까 인간적 가치도 상실되고 있고, 사실 인간적 가치 상실되고 하니까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겠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지속 가능성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요 느림의 여유, 느림이라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얘가 결론이 이거야. 지금 너무 빨라요. 이거 뭐 특별히 이유를 찾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속도전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속도에 의해서 성장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도는 낮아지고 인간적 가치는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한다? 느림이라는 여유, 느림이 문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자료 2를 보자. 자료 2는 새로운 경제를 과거의 경제와 구별되는 한 가지는 바로 속도이다. 속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디지털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고객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충족시키는 일에 더욱 접근해야 한다. 기업 정책을 시기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능력 그 자체가 본질적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속도전이죠. 속도전.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이제 정보 시대 말하는 거지. 성공하기 위해서 고객의 요구를 이제 실시간으로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능력 그 자체가 본질적이다. 전통적인 위계적 의사결정은 새로운 디지털 시장의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속도전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지금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 시시각각으로 이제 뭐 고객의 요구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이러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지식 경영의 보고 체계는 고속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못한다 아니라 못하다. 적합하지 못하다. 더욱 커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갖춘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이제 불확실해졌습니다. 이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게 빠른 변화 때문에 그런 거지. 빠른 변화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가격장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은 민첩하고 재빨래 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민첩한 대응이 필요한 거지. 민첩한 대응이 필요해요. 요거 때문에.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불확실하죠.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 변하는 거에 딱딱 맞춰갖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 글로벌 회사들은 자신들의 경영의 속도를 높여야 하며 경영 모델과 전략, 그리고 절차를 시장에서의 사건의 전개에 따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민첩하게 대응해라. 항구적으로 유동하는 시장의 세계에서 상품 개발과 전략 공급은 더욱 빠르게 재편되어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의 열쇠는 사업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속도에 달려있다. 속도전.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느림이라는 것을 이제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얘의 결론을 직접 이제 공격하게 돼요. 느림이라는 거 추구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왜? 현대사에서는 어떠합니까? 급변하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현대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급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업이 속도전을 치르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지? 그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빠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사실 이게 이 결론을 직접 비판하는 거거든. 느림의 미학을 이제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추구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부정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지. 그지?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할 때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비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입장 같은 것은 논리적인 관계를 놓고서 비판한 거거든. 그지? 논증을 비판할 때 아까 이유를 끊어내는 걸 얘기했죠. 이유가 잘못됐음 또는 이유를 수용할 수 없음.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형식적 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형식을 놓고서 이 형식에서 이유를 끊어낸다, 없애버린다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현실성을 비판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현실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네가 말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복도가 떨어지고 인간적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속도전은 속도전대로 치르되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이제 모색해야 된다. 국가에서 이제 복지 제도를 한다거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 노동 시간을 줄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등등 다른 방식의 대안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이것은 요 결론을 직접 비판하는 형태야. 이런 문제는 재미가 없다.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인데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 재미가 없어요. 결론을 직접 비판하는 건 재미는 없지만 여러분 좀 쓰기는 좀 더 편하지. 이제 이런 문제가 쓰기는 더 편해요. 이제 진짜 이제 약간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형태. 아까도 선생님 강조해서 얘기했지만은 기준을 제시해갖고 그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기준을 이 사례들이 과연 충족을 시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쓰는 이제 이런 풀어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재밌죠. 자, 361쪽에 있는 문제를 봅시다. 연습에서 보면은 재심은 가히 관점에서 나와 다에 나타난 상황을 각각 평가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준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기준 재심은 가죠. 재심은 가히 관점에서 여기에서 뭘 해야 돼? 이제 기준을 추출해서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나의 상황을 평가해야 되지. 나의 상황을 평가해야 돼. 그러면은 나의 상황은 얘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느냐 아니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것을 따져야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의 상황을 평가해야 되죠. 나하고 다는 서로 다른 상황이니까 두 개를 줬겠지. 다의 상황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답안이 작성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제?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것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저기를 한번 일단 잠깐 이 배경식 강의를 조금만 해야겠다. 여러분들 롤스 이게 첫 번째 제품이 존 롤스잖아. 그제? 존 롤스인데 이 롤스가 이제 롤스의 트레이드마크는 뭡니까? 공정으로서의 정의야.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 정의의 핵심적인 본질이 뭐다? 공정성에 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fairness.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 이렇게 말하지. 자, 이 롤스의 경우에 롤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이 정의론이라는 A Theory of Justice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는데 1971년에 이 책을 쓸 때 이제 롤스의 문제의식은 그거죠.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불평등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어떤 불평등은 잘못된 불평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어떤 다른 종류의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는 거야. 따져봤더니 이제 정당화된 불평등 이런 것은 허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이 드는 거죠. 우리 사회의 이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를 해놓고 이 원칙에 따라서 제도를 그 기준이 되는 거지. 그 기준에 맞게 우리 사회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지 않겠냐 이러는 거야. 그럼 진짜로 사회를 그렇게 만들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들은 이제 사고실험, thought experiment, 사고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야. 그 사고실험이 여러분들이 생윤에서 많이 들어봤던 오리지널 포지션이에요. 원초적 입장 들어봤어요? 최초에 합의하는 상황이지. 합의를 그러니까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가설적으로 하는 거야. 가설적으로 하되 롤스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그런 구상으로 이제 시작을 해. 그래서 일단은 원초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합의 상황이야. 최초의 합의 상황. 합의를 하는 상황인데 뭘 합의를 해? 합의의 대상이 뭐예요? 그게 정의의 원칙들입니다. 정의의 원칙들. 그래서 정의의 제1원칙하고 2원칙이 최초에 우리가 아직 사회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직을 구성해낼 거냐 이제 그걸 갖는 거야.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는 일단 정의의 원칙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것이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이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게 이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공정성을 확보하는 공정성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특수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특수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여잔지 남잔지 성별, 내가 기독교인지 이슬람교인지 불교인지 카톨릭인지 뭐 그 개신교인지 이런 거 모르는 거죠. 종교, 성별, 나의 도덕적 신념,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 뭐 진보라든지 보수라든지 내가 페미니스트인지 아니면 내가 마초인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또 뭐 자기 선호도 몰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미래에 뭐가 될지, 내가 군인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정치인이 될지, 아니면 기업가가 될지, 그냥 취직해서 살지, 내가 뭐 이제 결혼해서 그냥 아이 낳고 사는 이제 주부가 될지 뭐 등등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고, 나의 경제적인 상태도 몰라.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내가 상층에 속하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알겠지? 왜? 그런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갑부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선생님이 갑부면은 선생님은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겠냐? 상속세를 받아들이자고 하겠냐? 상속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할 거야 아마. 그렇지? 그래야지 선생님의 애기한테 더 많은 걸 물려줄 수가 있을 테니까. 그게 나의 이익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절대로 정의의 원칙들에 대해서 합의를 못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무지의 비를 치는 거야. 이래야지 공정하게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페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불편부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impartial이에요. impartial.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이런 종교가 있어. 나홀로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홀로교를 믿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믿지 말아야 돼. 선생님이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겠지. 그럼 합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한쪽으로 유리하게 합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하게 합의가 일어나지도 못하지. 사람들이 실제로 합의가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지의 비를 치고 우리가 최초의 합의 상황에서 한번 실제로 합의를 해보자. 라고 하고서 롤스가 생각을 해본 거야. 해보고 사람들한테 만약에 네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우리 사회에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장해 준다라고 할 때 그 가치 중에서 뭘 너는 보장받고 싶으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다? 자유라고 대답할 거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종교는 다를 수 있어도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지 그 종교를 내가 가질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사람 프라이머리 굿이라고 그래. 이제 기본적 재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기본적 선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가장 사람들이 최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의할 가치가 바로 자유야. 그래서 이 자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최대한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최대한 누리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 더 많은 양을 보장하면 안 되지. 그지? 동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은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남자들은 자유를 덜 누리고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면은 그게 안건이라고 하면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1원칙이 정의의 제1원칙이 이제 뭐가 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된다. 평등한 이제 자유의 원칙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요게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합의할 원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롤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두 번째로 합의할 원칙 요것은 뭐하고 관련되는 거냐면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이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지? 어떤 사회에서도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불평등이 그래서 어렵기는 어려운데 모든 불평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당화된 불평등이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누구는 고위직에 오르고 누구는 고위직에 오르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지?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덜 벌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 그럼 불평등을 언제 허용할래? 라고 했을 때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야. 공정한 기회균등.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공정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공정한을 빼버리면 안 돼. 근데 이 논술 제시문에서는 지금 공정한이라는 말을 빼버렸거든? 빼고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롤스의 의도가 좀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야 돼. 왜냐면은 롤스와 같은 자유주의자 말고 리버테리언들 자유지상주의자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얘네들도 기회균등 말하거든. 응? 그지? 기회균등을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공정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뭐냐면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난해갖고 교육을 못 받아요. 못 받아서 좋은 대학에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 하고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노동을 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야 너는 서울대학에 가지 마. 이름이 개똥이야. 개똥이는 서울대학에 못 가. 이렇게 법으로 금지했어요? 안 했지. 형식적으로는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가 다 보장이 돼. 그 기회가 있었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보장이 된 거야. 그런데 자신한테 주어진 그 자유로운 기회를 실제로 누릴 수 있어 없어? 못 누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뭐냐면은 공정한 기회균등이야. 그럼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형식적으로 주어진 기회균등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롤스는 원래는 그 사회에 이제 개방된 지위 이런 지위나 이제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해야 되는 거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달리 말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지위나 직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달리 말하면 이런 거야. 재능이나 자질이 동등하다면, 동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에 대한, 사회에서 그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에 대한 전망이 동일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능력이나 이런 것들 다 비슷해. 근데 누구는 부자라서 성공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 나는 가난해 해가지고서 성공을 할 수 없어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장애인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상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뭐 비장애인이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동일하다면은 동일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대를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위나 직위가 이제 모두에게 개방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차등의 원칙이야. 차등의 원칙.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니네들 생윤에서 롤스가 빠지지 않고 나오죠. 항상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잘 알아두면 좋아. 차등의 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The least advantage. 이게 무슨 얘기냐? 사회에서 혜택을 받는 거죠. PP니까 받는데 최소로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야.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그 불평등이 우리에게 이 최소 수혜자 약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럼 그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공정한 기회균등이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 불평등이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거나 또는 이거에 더 기여한다면은 그럼 이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요? 차등의 원칙은 어떻게 노출되냐면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거야. 우리 사회가 상층에 유리한 사회가 우리가 합의를 할 건데 상층에 유리한 사회, 중층에 유리한 사회, 하층에 유리한 사회가 있어요. 너는 뭘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롤스가 여기서 아까 합리적인 인간 가정한다고 했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하층에 유리한 사회를 선택해야 할 거라는 거야. 사람들이 합리적 선택이론이라고 불러.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무죄 베일을 쳤으니까 내 지위를 몰라, 그지? 근데 내가 상층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상층이야. 그럼 되게 좋겠지. 내가 상층을 선택했는데 내가 베일을 딱 벗기고 나니까 내가 하층이야. 그러면은 손실이 나긴 하는데 내 조건이 원래 상층이라서 별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진 않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실제로는 하층이거든? 하층인데 내가 하층을 선택했어. 그러면 어때요? 하층한테 유리한 사회를 선택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택해서 하층한테 유리한 사회가 나왔어. 그럼 어때? 좋지. 그지? 그런데 내가 하층인데 만약에 내가 상층을 선택했다고 해요. 선택했는데 사람들도 상층을 다 선택해갖고 실제로 사회가 상층한테 유리한 사회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하층에 속한 나는 어떻게 되냐? 인생 촉박 차는 거죠. 그 인생은 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정도로 나쁠 수 있단 말이야. 되게 그것은 도박사의 선택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작동하는 규칙이 이제 극대극소. 다른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맥시민 민이라고 그러거든. 맥시민 룰 이렇게 불러요. 맥시민 룰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미니멈 이익의 최소 이익을 맥시마이즈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최소 이익은 뭐니? 내가 하층에 떨어질 때지. 내가 하층 베일을 딱 벗겼을 때 내가 하층인데 이때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층한테 유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 안전하게 선택을 하는 결과는 하층한테 유리한 사회,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이런 사회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이해되니?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자. 우리가 제시문을 다 읽지 말고 이제 제시문 가는 사실 이 롤스에 대한 그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준 추출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 뭐가? 평등한 자유 기준이. 그리고 2.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준을 먼저 하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게 조건인 거죠. 이게 기준인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그랬을 때 공정한 기회균등. 세 번째는 뭐니? 이게 차등의 원칙이지. 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요 세 가지. 1, 2, 3. 요게 뭐다? 얘네가 기준입니다. 얘네가 이게 기준 1, 기준이 이제 기준 3이 되는 거야. 요것을 어떻게? 제시문 나하고 다가 충족시키는가 한번 보자. 제시문 나에서는 뭘 다루고 있어? 성소수자들 얘기 다루고 있죠? 우리 한번 요것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봐봐. 평가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다 나쁘다야. 그래서 긍정 부정이야. 긍정 부정인데 나타난 상황을 각각 평가하시오라고 했는데 제시문 가가 뭐하고 관련돼? 정의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평가는 어떻게 되겠어? 이 상황은 서술어를 한번 만들어봐. 이 평가에 대한 이 상황은 정의로운 상황이다. 그지? 여기서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저기가 나오겠지. 그게 결론이란 말이야. 이게 판단 결과야. 평가의 결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서술해야 돼. 이제 한번 나를 봅시다. 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성소수자. 성적 소수자는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이성만을 사랑하지 않는다. 동성에게만 사랑을 느끼거나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자신의 생물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성적 소수자에 속한다. 성적 소수자의 이제 의미를 풀어줬습니다. 성적 소수자는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해 왔죠. 자, 이 성적 소수자 어떻게 됐다? 사회에서 소외당해 왔습니다. 사회에서 소외. 자, 사회적 차원에서는 성적증성과 성적 대상에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제도를 비롯한 사회제도를 혼란스럽게 변화시킬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지. 그 다음에 사회 소외당하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고 이제 의학적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죠. 의학적 차원에서
자, 의학적 차원에서는 유아기의 성적 환상을 극복하지 못한 성도착자로 여겨졌다.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는 성적 소수자가 성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즉 종족 본능을 무시하고 탐욕적인 성적 행위만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제 뭐 종교적 차원,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 이런 데서도 그렇고. 성적 소수자는 범죄자, 정신병자,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오인되어 전기 충격 치료, 뇌수술 등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거 뭐냐? 이거 억압당한 거죠.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았어요. 성소수자는. 그지? 억압을 받았어요. 이런 자유가 이제 보장이 되지 못한 거죠. 이러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성적 소수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커밍아웃을 한 성적 소수자는 주변 친지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한다. 야, 이거 평등한 자유, 자기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지? 여기에서도 이제 억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외당하는 것은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나왔네. 그리고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성적 소수자가 억압 차별을 받는 상황이야. 또한 능력이 있다 해도 성적 소수자임이 밝혀진 사람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공정한 기회균등과 관련이 있죠. 능력이 동일하면은 지위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이 제시문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봅시다. 자,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한 두 번째 문단에서 넷째 줄에 그렇게 하죠. 우선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지? 근데 이제 직업이나 이런 데서 직업 선택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여기서도 사회적인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무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직업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려 하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아는 사람이 아우팅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성적 소수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 성적 소수자는 사회제도에 의해서도 배척당한다. 동성애자가 수술을 해야 할 때 다른 동성애자는 보호자로서 수술에 동의할 수 없고, 왜냐하면 공부하는 동성애자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혈 규정이나 군대 규정에는 남성 동성애자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차별적 규정들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문화를 조장하고 동성애자에게 성정체성으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것도 우리 사회는 성적 소수자가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 요거 계속 얘기하고 있고, 얘네들은 사회적 약자잖아. 성소수자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불평등은 얘네에게 최대의 손해를 가져다 주는 거지. 이것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불의에 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적 소수자들은.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단을 볼까요? 제시문 단은 이제 정약용의 여전제를 얘기하는데, 이 여전제는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이는 전지를 갖게 하고 짓지 않는 자는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다. 여전법이란 무엇인가? 산골짜기와 두기 형세를 보아가며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경계선을 긋고 그 일정한 구역 안에 포함된 곳을 여라고 부른다. 그 단위가 이제 여가 되는 거지. 그치? 일정한 지형에 따라서 여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여 셋을 합쳐서 이 다섯을 합쳐서 방. 한나라 때의 행정단위로 우리나라에도 있었답니다. 동과 비슷하대요. 방 다섯을 합하여 읍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에는, 이 가장 기본 단위인 여에는 여장을 두고, 이 여에는 여장이 있습니다. 여의 장, 우두머니. 일여의 전지는 일여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경작하며, 자, 여기서 뭐 합니까? 공동 경작하지. 함께 경작을 합니다.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는 경계선을 없애고, 여에 관한 일을 여장이 관리하게 한다. 사람들이 하루 일할 때마다 여장은 개인이 노동량을 빠짐없이 장부에 적어두었다가 추수 때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마당으로 가져오게 한 뒤 곡식을 분배한다. 먼저 관청에 바치는 세금을 제하고 여장의 녹봉을 뺀 다음 나머지 곡식을 노동량에 따라서 공동으로 경작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노동에 따라서 분배를 하죠. 노동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자, 이게 분배한다. 가령 세금과 여장의 녹봉을 뺀 나머지 수확물이 1000곡이고 장부에 기록된 노동일이 20,000일이라 한다면 1일에 해당하는 곡식 분배량은 5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 어떤 집의 부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등 식구 전체가 일한 날이 800일이면 배당을 받는 곡식은 약 40곡이다. 또 가령 어떤 사람이 노동일수가 10일이면 돌아오는 몫은 5말일 뿐이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곡식을 많이 받고, 이게 기여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유주의에서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 자신이 얼마나 노동을 해서 기여했느냐. 노력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적을 것이니 어찌 힘써 일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힘써 일하면 땅에서 얻는 이익도 늘어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재산이 늘고 재산이 늘면 풍속이 순회해지고 효제가 자리 잡힐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평등한 자유가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유가 평등해요? 안 해요? 평등하죠. 왜? 어떤 측면에서 노동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지? 공동 경작을 하지만은 저게 저기에서 참여한 것에 따라서 보니까 여기서는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장밖에 안 나왔지. 근데 이 여장은 뭐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아마 그렇게는 할 텐데 사실 이걸 놓고 이제 경쟁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에서는 사실상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그 봉급을 받을 뿐이라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하고는 상관없어. 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아예. 근데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거든. 달리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그런 제도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고려가 있어요, 없어요? 최소 수혜자에 대한 고려 이게 없죠. 왜냐면은 최소 수혜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면은 노동 일수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뭐 아들 며느리 뭐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그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지? 이게 사람들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지금 그 내용들은 요 제시문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은 이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게 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제시문 나는 세 개를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부정적이고 불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도 이제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왜? 일단 평등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됐지만은 여기에서 볼 때 이 차등의 원칙에서는 위반되고 있기 때문이죠. 저게 실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정의롭다라는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이게 기준별로 쓰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요게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제시문 가에 따르면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세 가지 원칙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제시문 나 다는 모두 다 아직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제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는 정의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성소수자가 요것을 다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의한 상황이고, 제시문 다에서는 평등한 자유는 보장이 되고 있어서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분배의 지금 차등의 원칙에서 사회적 약자를 이제 배려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단락으로 답안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비판적 평가 알겠어? 논증 비판할 때는 이유를 비판하고, 그리고 보통 사례를 비판하거나 사례를 평가하게 될 때는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에 따라서 서술하게 된다는 거. 이해돼?